저는 이제 데우스 서버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나온 디바 리퍼블리카 소속 이정현입니다. 데우스가 뭔지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실 데우스에 대해서 아실 분들도 있고 아마 모르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데우스는 토스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디자인 편집 툴입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보시는 화면이 바로 데우스의 편집 화면인데요. 이 데우스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구조안에 코드 컴포넌트가 있고 그거를 바로 이제 코드젠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그 토스에 있는 비즈니스 코드에 바로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유저 테스팅이나 이런 UI 실험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 디자인 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때 궁금하실 부분이 계실 텐데요. 바로 키그마의 존재가 있는데 왜 굳이 데우스를 만들었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법도 합니다. 사실 저희는 데우스를 도입하기 전에 프레이머라는 웹 기반 디자인 툴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프레이머를 많이 좋아하면서 저희 토스만의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구성해서 그거를 토스만으로 최적화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키그마가 이제 기존 버전이 데프리케이트가 되고 이제 데프리케이트가 되고 저희는 다른 디자인 툴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키그마를 검토했지만 사실 저희는 이런 토스만의 디자인 생산 워크플로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데우스를 사용한 그 새로운 디자인 툴을 만들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 토스만의 디자인 워크플로우라고 하면은 저희 토스는 이제 UI 구조가 어떤 게 정답인지 이미 다 짜여져 있고요. 이걸 이제 저희 그 디자인 플랫폼 팀에서 구조화된 디자인 컴포넌트들을 미리 다 만들어둔 상황입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햄버거 조립하듯이 디자인 UI 플로우를 만들고요. 그런 워크플로우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키그마가 사실은 크게 적절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우스도 이제 키그마와 같이 실시간 디자인 편집 툴이니까 웹스켓 서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웹스켓 브로드캐스팅을 위해서 아까의 스티키 세션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부분이 저희 웹스켓 엔드포인트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쿼리 스트링의 LB 쿼리 파라미터가 보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 트래픽을 받으면 이스트웨 컨시스턴트 해시 LB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LB에 있는 쿼리 파라미터 값을 해싱하여 어느 인스턴스에 보내줄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내부의 추상화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웹스켓 서버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웹스켓 문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웹스켓 세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고 웹스켓 서버는 이제 웹스켓 각 문을 관리하는 추상화된 객체이고 웹스켓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실시간 편집 공간을 추상해둔 객체입니다. 그리고 웹스켓 세션은 실제 편집하는 사용자를 추상화한 객체인데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웹스켓 세션은 이제 각 크롬의 브라우저 탭 개수만큼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되고 웹스켓 룸은 프로젝트 개수만큼 생성되고 그리고 웹스켓 서버는 싱글톤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여러 개 겹쳐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편집 공간이 생기면 온룸 이벤트가 호출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오면 온 세션 이벤트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가 웹스켓 메시지를 발송하면 온 메시지에 이벤트 리스너가 발송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겹의 이벤트 리스너를 겹쳐놓다 보니까 렉시컬 스코프로 인해서 그 각 데이터의 비례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 세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오면 룸의 브로드캐스트를 활용해서 플리즈 웰컴 유저네임 이런 식으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만약에 그 웹스켓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면 이렇게 리포지토리 인서트를 하면서 어떠한 유저가 메시지를 전송했고 프로젝트 이름은 뭔지 이런 식으로 렉시컬 스코프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웹스켓 브로드캐스팅을 처음 구현하면서 간과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네트워크 코드가 뽑히거나 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클로저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고 서로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영원히 모른 채로 커넥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웹소켓을 구현할 때는 죄송합니다. 그 하트비트 노트를 직접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RFC 스펙상으로 이 하트비트에 대한 관련된 프레임이 존재는 하지만 이러한 인터벌이라던가 그 타임아웃 액션은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편집 화면에서 이 회색 영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디자인 요소가 놓여진 트리이고요. 이것들이 내부에서는 거대한 JSON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 디자인 요소를 건드리면은 웹소켓으로 JSON 패치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JSON 패치 메시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요. JSON 패치는 JSON 도큐먼트를 수정하는 RFC 표준의 표현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JSON 패치에 관련된 구현체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희는 fast JSON 패치를 기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A와 B가 있고요. 이때 C를 에드하고 밸류는 1, 그리고 A를 리무브한다는 액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 apply 패치 함수는 이 C랑 A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리절트에 B와 C만 남는 오브젝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실시간 편집을 보유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 정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저희 데우스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디자이너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각 트리의 노드가 디자인 요소가 유니크 아이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타이밍 이슈로 그 여러 사람이 하나의 노드를 작성할 때 타이밍 이슈로 인해서 고화 노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프론트엔드에서 고화 노드에 대한 롤백을 처리해주고 있고요. 서브는 메시지가 들어온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서 단순하게 먼저 들어온 것부터 적용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지금 반년째 사내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 이래 치명적인 정합성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데우스에서 프로젝트 트리와 프로젝트 패치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트리는 프로젝트 전체의 구조를 담고 있는 JSON 기반 트리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패치는 트리 일부를 수정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버퍼드 패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데우스 운영 초반에 LRU 캐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트 트리를 직접 메모에 로드를 했고요. 그리고 JSON 패치를 들어오는 내용 실시간으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트리가 점점 커지고 프로젝트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넣는 메모리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딱 한정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빈번한 디스포즈와 로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JSON 패치를 프로젝트 트리에 바로 적용시키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패치를 잠시 쌓아두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트리에 패치를 적용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플러시라고 부르고요. 플러시를 하기 전에 다른 유저가 접속하면 버퍼드 패치와 트리를 함께 내려줘서 항상 최신 상태의 프로젝트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FE가 REST API를 통해서 프로젝트 트리를 다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트리 내부에는 마스터 패치 아이디라는 키가 있는데요. 이 키의 밸류를 이제 백엔드와 웹소켓이 연결되어 있는 백엔드에게 이 키 이후에 버퍼드 패치를 재생해주세요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엔드는 거기에 쌓여있는 버퍼드 패치를 이제 웹소켓을 통해서 JSON 패치를 적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용자는 가장 최신 상태의 프로젝트를 항상 볼 수 있게 됩니다. 웹소켓 메시지를 버퍼드 패치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패치를 저장할 때는 MySQL과 SQLite에 동시에 저장하면 됩니다. 또 웹소켓에 접속할 때는 SQLite에 있는 버퍼드 패치를 꺼내서 웹소켓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웹소켓 그러니까 실시간 편집 말고도 다른 작업에서 이제 최신 상태의 프로젝트를 볼 니즈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클러스터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스티키 세션을 사용하지 않고 MySQL에서 버퍼드 패치를 부르게 됩니다. 왜 SQLite를 갑자기 여기서 썼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저 A와 유저 B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유저 A가 패치 1번을 인서트하면은 서버는 패치 1번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유저 A가 패치 2,3번을 인서트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서버는 지연이 돼서 좀 나중에 2번, 3번 인서트가 되고 그 사이에 유저 B가 패치 1번을 가져와서 재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저 B는 영원히 패치 2번, 3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 서버는 메시지를 받으면 온갖 머신크 기반의 리스너들을 실행합니다. 루프나 IO 지연으로 인해서 설계 초기부터 데이터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트랜지션 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확성 이슈를 최대한 방어하자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를 가져오고 삽입하는 과정을 그냥 아예 동기적으로 처리하자는 설계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SQLite를 도입하게 됐는데 SQLite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QLite는 다이나믹 링킹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라이브러리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IPC, 그러니까 프로세스 밖으로 통신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크 IO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Node.js 구현체 중에서 이런 SQLite의 취재를 가장 잘 반영한 벡터 SQLite 3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사용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select from을 하고 레코드를 하나 가져오는데요. 이 사이에 어웨이시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SQLite를 도입하면서 살짝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 서버가 쿠버네티스에 처음 배포가 되면은 SQLite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MySQL에 각 프로젝트별 라스트 패치 아이디를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패치를 마지막으로 트리에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소켓 접속 시 Specify 프리핸들러에서 MySQL을 SQLite로 복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SQLite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 쓰기 방식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SQLite에서는 롤백 저널과 라이트 어웨이 로그 방식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롤백 저널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이 시작되면 원본 데이터베이스 파일 중 일부를 페이지 단위로 저널 파일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커밋이 완료되면 저널 파일을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합치게 됩니다. 라이트 어웨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변경 요청을 라이트 어웨이 로그 파일 끝에 기록합니다. 커밋이 라이트 어웨이 로그 파일에 커밋 완료를 기록하게 됩니다. 적절한 체크 포인트 타이밍이 오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사항을 적용하게 되고요. 읽기 작업을 할 때는 일단 라이트 어웨이 로그 파일에서 레코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검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라이트 어웨이 로그 파일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읽기 성능이 약간씩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성능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수동 커밋과 자동 커밋 두 가지를 두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수동 커밋 같은 경우에는 포문의 전과 이후에 비행과 커밋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저장해 놓고요. 자동 커밋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로직을 기반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롤백 저널에 수동 커밋으로 한 유형이 가장 이제 쓰기 속도가 가장 빨랐고요. 반면에 이제 롤백 저널이 수동이냐 자동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임스 하우스가 경밀된 테스트에서 5만 개의 레코드를 일렬로 쭉 인서트하는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 왔었습니다. 보시면 여전히 롤백 저널의 수동 커밋 모드가 제일 빠르고요. 반면에 롤백 저널의 자동 커밋 모드는 무려 30초, 그러니까 447개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차의 원인을 생각해보자면 자동 커밋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인서트마다 SQLite가 자동으로 비긴과 커밋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각 포문의 이터레이션마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이것이 롤백 저널의 오버헤드적인 특성과 맞물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우스에는 어떠한 방식을 적용했냐? 사실 롤백 저널은 트랜지션 구간을 잘 지정하면 빛을 발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딩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데이터가 산발적으로 저희 데우스에서는 이렇게 시딩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데이터가 산발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 구간을 잘 잡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라이트 어웨이 로그와 자동 트랜지션, 그러니까 트랜지션 구간을 수동으로 지정해두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러시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패치를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이게 데이터 공간 효율적으로도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고, 그리고 SQLite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레코드를 이제 대량 조회하게 되면 블로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는 SQL 제이슨 패치를 프로젝트 트리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패치가 오게 되면은 스로틀 타임, 그러니까 스로틀 타임이 파이프인데 RxJS 서브젝트에다가 메시지를 넘기게 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부분에는 플러시 서비스를 이제 호출하는 로직이 담겨 있고요. 이로 인해서 첫 번째 패치가 들어오고 5분이 지나면은 플러시 서비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플러시 서비스는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서비스는 이제 MySQL에서 라스트 패치 아이디를 기반으로 버퍼드 패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S3에서 프로젝트 트리를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슨 패치를 로직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슨 패치 로직을 적용하고 나면은 MySQL 최근 패치가 아이디가 언제인지를 다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S3에 해당 트리를 플러시하게 됩니다. 이제 검색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데우스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면 이렇게 우측 패널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 중에는 이제 버튼 색상이나 버튼 개수나 리소스 URL, 문구, 기타 등등등 요소들이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UX 플랫폼 팀에서는 이제 구조화된 컴포넌트를 만들어두고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추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을 추적함에 따라서 여러 단점들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적을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각 디자인 빨간색에 꽂혀둔 부분, 이러한 부분의 각 디자인 요소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간단한 파이프를 만들게 됩니다. 패치가 들어오면은 그 웹소켓에 온 메시지 핸들러가 호출이 되고, 그게 이제 카프카 토픽에 메시지가 프로듀싱이 됩니다. 그리고 인덱서라는 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메시지를 컨슈머하면서 동시에 이제 프리페어드 도큐먼트를 준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디자인 컴포넌트 스키마에 그러니까 구조화된 컴포넌트 스키마를 엘라스틱서치에 쉽게 저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제이슨 도큐먼트인데요. 이것을 제이슨 패치와 결합해서 엘라스틱서치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구축을 했는데 또 다른 이제 니즈가 생겼어요. 키바나가 지원하는 강력한 시각화 기능을 통해서 컴포넌트에 있는 속성 분포를 손쉽게 파악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각 컴포넌트의 프로퍼티 양이 가변적이다 보니까 네스티드 프로퍼티로 저장을 했었는데요. 네스티드 프로퍼티를 기반으로 집계를 하려 했지만 키바나에서 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네스티드 프로퍼티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제이슨 구조가 있을 때 이렇게 어레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네스티드 프로퍼티라고 엘라스틱서치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바나에서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까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해서 구글링을 해봤더니 기터브 이슈가 나왔고요. 유저들도 이 해당 이슈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웠는데 정작 이제 이슈는 여전히 오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더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도큐먼트를 결국에는 플랫하게 저장하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화 검색에 대한 니즈도 있었습니다. 저희 토스의 홈 화면을 보시면은 최상단에 이렇게 팝업이 뜨는 것을 항상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개인적 맥락에 따라서 그 팝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인텔리전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나 디자이너들은 이 인텔리전스의 문구를 좀 잘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인텔리 문구들을 찾아서 좋은 문구를 참고하도록 유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니즈를 해결하고자 로그스테시 기반의 새로운 파이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그 노드와 노드 프로퍼티스 이렇게 두 가지 인덱스로 쪼개지게 됩니다. 노드는 이제 기존의 네스티드 프로퍼티 기반의 컴포넌트 소품들이고요. 이것이 로그스테시로 전달되어서 로그스테시는 그 각각에 있는 네스티드 프로퍼티를 잘게 쪼개서 각각의 엘라스틱서치 도큐먼트로 생성을 합니다. 그걸 노드 프로퍼티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LM 서비스라는 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프로퍼티의 값이 한국어 문장이면 LM 서비스를 호출해서
텍스트 임베드 벡터로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같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바차트가 예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임베딩 같은 경우에도 노드.js 서비스로 저희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허깅페이스의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데우스 소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노드.js 챕터가 사실 데우스 말고도 테스트 자동화라던가 아니면 인공지능 콜센터 같이 여러 가지 작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코어 계열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열사의 채용이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저희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께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자, 왼쪽 끝에부터 갔다가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솔리더리테라는 기업의 CTO 임영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웹 소켓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구조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연결 중에 도중에 끊겼을 때를 감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트비트를 도입을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리커넥션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 끊겨가지고 다시 재연결을 하는 과정 그 사이에 메시지가 여러 유실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 유실된 메시지들을 다시 배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통신을 했을 때 유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엄격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클라이언트가 타임아웃으로 끊어지면은 서버에서는 바로 이제 네트워크 터미네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끊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도 엄격하게 아트리트 요직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그 포워시 서비스에서 그 5분마다 이제 데이터를 패치 버퍼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제이슨 패치를 해가지고 S3에다가 트리를 저장을 하고 그 라스트 패치 아이디를 MySQL에 저장하신다고 하셨는데 S3 같은 경우 MySQL에 저장을 할 때 트랜잭션 그 정합성을 S3와 MySQL 그 정합성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S3에 그러니까 쓰기에 실패가 되면은 롤백할 수 있도록 방어구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기반적인 쓰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트랜잭션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 RxJS에서는 이제 그 플러시가 각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 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이밍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타이밍 파이프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이슈가 발생했던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왼쪽 끝에부터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경품 준비한 것보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질문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왼쪽에서 손드시? 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AICD라는 곳에서 노드로 백엔드 개발하고 있는 장진우라고 합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초반부에서 그 웹소켓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개념적인 걸 설명해 주셨는데 그 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브로드캐스트나 그 앞에 질문하셨던 분처럼 그 리커넥션 관련해서 직접 구현을 하신 것처럼 저는 발표를 이해를 했는데 그 소켓.io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은 그런 브로드캐스트나 리커넥션 같은 기능들이 이미 다 랩핑이 돼가지고 헬퍼처럼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혹시 직접 구현하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소켓.io를 저희는 특별히 고려해본 적도 없고 제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합류할 때부터 이미 웹소켓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은 미리 추상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어떤 니즈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웹스캔 라이브러리를 직접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웹소켓하고 관련은 없는데 저희 프로젝트 트리를 구성하는 서비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노하우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제 각 디자인 컴포넌트마다 이제 스키마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트리는 달라진 디자인 컴포넌트의 JS 스키마를 갖고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필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한, 사실 주제하고 좀 상관없긴 한데. 저희는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저희가 완전히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UX 플랫폼 팀이 이제 새로운 버전의 그 코드 컴포넌트가 발생을 하면은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이 그 익스텐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익스텐션을 수동적으로 실행을 하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JS 패치가 오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AI 기반의 수면 관리 플랫폼 슬리프레스트에서 개발 맡고 있는 장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좀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초반에 설명하셨던 그 피그마의 워크플로우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프레이머 사용했던 경험하고 이런 걸 토대로 왜 안 쓰게 됐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그 피그마에서 그러니까 과거 프레이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익스텐션을 통해서 저희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토스 디자이너들에게 강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구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저희 토스만의 그 이모티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프레이머를 마네저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피그마에서까지 그런 것을 구현하기가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베우스를 직접 만들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레이머를 마개조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 피그마로 옮기려고 하다가 피그마에서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새로 만들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각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자 일하고 있는 이국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발표 자료에서 그 텍스트 인베딩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JS를 이용해서 그걸 사용해서 이제 텍스트 인베딩 쪽을 처리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베우스에서 텍스트 인베딩이 들어가는 영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좀 궁금해져가지고 질문드립니다. 네. 텍스트 인베딩이 활용되는 영역을 살펴보자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새로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새로운 인텔리전스를 만들 때 문구를 삽입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용자가 비슷한 문구가 어떤 게 있는지 익스텐션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문구를 입력할 때마다 다른 인텔리전스는 이러한 문구로 입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스미스하게 보여주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이거 질문 다 받고 나서 잠시 10분 정도만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퇴직을 해서 자기 소속은 밝히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무직 상태로 있는 개발자 김정일이라고 합니다. 그 동시성 처리 문제 쪽에서 그 메시지가 들어온 시간 순으로만 고려를 하신다고 아까 장소에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요. 그 시간 순으로 뭔가 정렬을 할 때 사용자에 대해서 그 레이턴시라든지
사용자의 시간 이슈로 인해서 동일 노드에 대한 충돌 가능성을 그 시간만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아, 네. 저희는 일단은 서버 사이드에서 타임스탬프를 남기고 있고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마다 타임존이 약간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버 사이드에서 일단은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동일 노드에 대한 충돌 가능성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고아 노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서 고아 노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노드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 단에서 핸들링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베우스라는 서비스 자체가 디자이너가 혼자서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하면은 개발자나 기획자가 와서 다 같이 그냥 보기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요소까지밖에 저희는 차용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간 충돌 같은 거는 보통 없고 만약 있다면 프론트엔드 폴백 단에서만 처리하면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손드신 분이 계시네요. 저희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유니 개발자 배바모라고 하고요. 혹시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던 트리 구조에서 키바나로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보셨는데 네스티드 프로퍼티 때문에 그걸 패턴하게 저장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어떠한 구조를 갖게 돼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좀 더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이슨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 도큐먼트가 하나의 이제 디자인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제 여기 최상단에 디자인 아이디가 메인 같은 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프로퍼티스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 속성에 이제 어떤 두 번째 버튼의 색깔은 어떤 거고 첫 번째 버튼의 문구는 어떤 거고 이렇게 어레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걸 이제 죄송합니다. 로고 스테이지에서 이것들을 전부 다 펼친 다음에 각 이 어레이에 있던 속성들을 이제 최상단에 있는 프로퍼티와 결합을 해서 그걸 이제 일라스틱서치에 플랫하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자연어 처리로 이메딩을 바꿔가지고 이제 분석에 활용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이제 플래튼하게 변경되는 것들은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동일하게 구조가 잡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